저번에 불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뭔가 아직은 어렵단 말이야. 좋아. 그럼 불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룰루룰루. 아, 맞다. 오늘 세이비의 모험 하는 날이었지? 이겨라 세이비! 어디서 타는 냄새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무섭더라. 우와, 왠지 탄내가 잔뜩 나더라.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쉽게 불이 날 수가 있는 걸까? 글쎄,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저런, 하마터면 큰 불이 날 뻔했네요. 맞아요. 화재가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종류의 화재예요. 불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부주의로 인한 불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안전장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할 때, 서준이처럼 음식물 조리 중에 자리를 비울 때 자주 발생한답니다. 그렇구나. 특히 건조한 계절에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거나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많이 나고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할 때 화재가 자주 나게 돼요. 부주의가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주의만 기울여도 화재의 50%를 예방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조심히 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선생님, 부주의 말고도 다른 화재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전기 화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전기 화재란 냉장고, 전기난로 등 가전제품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전선의 접촉 불량 등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해요. 근데 전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불이 날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도관에서 물이 새듯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에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누전이라고 하며 이때 감전되거나 불이 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스파크가 튈 수도 있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적정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과부하에 걸려 과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역시 불이 나는 주요 원인이랍니다. 저번에 집에서 오래된 멀티탭을 쓰다가 뜨거워져서 놀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연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낡은 전기용품의 경우 이런 누전이나 과열이 쉽게 되어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니 조심해야 하고 새 제품으로 바꾸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전기용접에 불꽃이나 천둥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전기줄을 타고 들어와 불을 내거나 전기기구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해요. 그러면 전기 화재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전기난로나 다리미 등 열을 이용하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옷이나 인형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멀리 치워 불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스위치를 꺼도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전기는 계속 흐르니 사용이 끝난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꼭 뽑아두는 게 좋아요.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절대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고 플러그에 몸체를 잡고 뽑을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습기가 많거나 뜨거운 곳에는 콘센트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습기가 많으면 감전의 위험이 크고 뜨거운 곳에서는 발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또 콘센트, 플러그, 배선 주위의 먼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면 먼지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전선이 꼬여 있거나 전선이 눌려지면 누전이나 과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선은 꼬이지 않게 주의하도록 해요. 전기 제품은 KC 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고장난 전기 제품을 가지고 놀거나 잘못 만지면 화재가 날 수 있으니 꼭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고칠 수 있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누전 차단기가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하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화재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어른과 함께 해야겠죠? 선생님. 근데 화재만 무서운 건 아니지 않아요? 연서가 수업을 아주 잘 들었네요. 맞아요. 전기 화재가 무서운 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감전된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른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전기 스위치를 바로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차단이 불가능하다면 감전된 사람을 만지지 않고 고무장갑이나 나무막대 등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떼어두도록 해요. 그런데 저도 감전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준이가 감전되었다면 다시 만지지 말고 주위 어른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고, 화상을 입었다면 흐르는 물로 화상 부위를 씻기고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서 꼭 진찰을 받아야 돼요. 네. 가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요. 아빠랑 캠프 갔을 때 가스버너를 썼어요. 맞아요. 가스를 이용한 기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가스가 누출돼서 공기 중으로 새어나가게 된다면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스가 누출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가스 냄새가 나면 바로 창문이나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라이터나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은 사용하면 안 돼요. 가스에도 종류가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스 연료는 3가지가 있어요. LPG라고 불리는 가스통 형태의 액화석유가스와 도시가스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한 LNG라고 불리는 액화천연가스. 가스버너나 라이터 같은 일회용 충전 용기에 담아 사용하는 부탄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가스 화재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냄새를 맡아서 확인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서 점검하거나, LPG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실외 받침대 위에 두는 게 안전해요.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점화 스위치를 돌려 불을 켠 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고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를 조정해야 해요. 당연히 조리 중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스 사용이 끝났다면 점화 스위치와 가스 밸브를 꼭 잠그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그럼 가스가 누출 안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는 가스 스위치와 호스, 가스레인지 이음새에 가스가 새지 않도록 점검해주고, 만약 거품이 난다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이므로 밸브를 잠궈 가스가 새지 않게 대처한 뒤 판매업소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고친 뒤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가스레인지의 불꽃 구멍이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막히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니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와. 그러면 열심히 점검했는데도 가스가 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스가 셀 때에는 먼저 점화 스위치,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궈 가스의 누출을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전기기구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때 전기 불꽃이 생기면 가스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구나 라이터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돼요.
부탄가스나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빗자루나 방석으로 쓸어내도록 해요. 우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서준이와 연서 같은 어린이 여러분은 가스가 새는 곳을 얼른 피해 어른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답니다. 오히려 위험하니 어른들에게 먼저 말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만약에 가스가 노출되면 바로 어른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기름 버너도 가스 버너처럼 조심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액체 가연물 또는 가연성 액체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유류화재라고 합니다. 기름에서 불이 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유류화재는 여러 화재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화재 중 하나랍니다. 불이 붙기 쉽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화기 사용 시설이 대부분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기보다 무거운 유증기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고, 물로는 불을 끄기 어렵고 유류가 물보다 가벼워 물 위에 떠서 주변 낮은 곳으로 더욱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름 화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먼저 난로나 버너 등을 사용하는 중에 기름을 넣거나 옮기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난 뒤 열이 완전히 식은 뒤에 기름을 채우거나 옮겨야 안전하답니다. 마찬가지로 난로나 버너를 켜두고 옆에서 장난을 치면 기구가 넘어져 기름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난로나 버너 주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답니다. 전기 화재처럼 난로 주변에도 옷 같은 건 두면 안 되겠죠? 그러고 보니 난로 주변에 수건을 두었다가 타는 냄새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난로를 커튼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거나 빨래나 잘 타는 물건을 놓게 되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어요. 외출할 경우에도 꼭 끄고 나가야 안전하답니다. 또 불이 붙기 쉬운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학교 실험실이나 기름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꼭 소화기를 배치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아요. 유류화재는 물로 끌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유류화재는 물로는 꺼지지 않기 때문에 모래로 덮어 산소를 차단시키거나 소화기로 진화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기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빠르게 환기를 해주어야 해요. 기름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바닥에 깔려 나중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면 준비는 다 됐고, 근데 선생님이 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한다고 문제 생기겠어? 아, 녹화해야지. 선생님이 지나가서 다행이지 정말 큰 불이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불장난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불은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오늘은 불장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줄게요. 잘 듣고 친구나 동생은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알려주도록 해요. 네. 불은 라이터, 양초, 담뱃불, 폭죽놀이, 모닥불로 장난을 치다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작은 불장난이 크게 벌어져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화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로 3살에서 7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니 어린 동생이 불장난을 하려고 하면 엄하게 꾸짖어 주세요. 그러면 불장난을 하면 어떻게 화재로 이어지게 되나요? 불장난을 하다가 양초가 넘어져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고, 불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외에도 난로나 모닥불 등에 종이를 넣어 불을 붙이다가 종이를 놓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폭죽놀이를 하다가 불꽃이 튀어 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연서도 불장난은 하지 않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해요. 한 번의 실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네, 다시는 불장난 안 할게요. 모두 자리에 앉아요. 오늘은 방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방화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어제 너튜브에서 방화범이 불을 질러서 큰일이 난 걸 봤어요. 네, 맞아요. 방화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불을 지른다는 뜻이에요. 서준이가 본 뉴스처럼 요즘에는 방화 때문에 일어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네요. 방화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불을 내기도 해요. 어른들이 싸우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건물이나 상품에 일부러 불을 내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겠죠. 맞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방화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범은 물론이고 불을 내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람, 준비한 사람, 도와준 사람까지도 법에 의해서 무서운 벌을 받게 되지요. 방화에 의한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방화와는 조금 다르지만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방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화재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담뱃불이 엄청 작잖아요. 그걸로도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작은 불이지만 작다고 깔보면 큰 코 다쳐요. 해마다 담뱃불로 인해 무서운 산불이 발생하여 수많은 나무들과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물론 사람들도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죠. 저번에 아빠랑 등산 갔을 때 금연 표지판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산이나 숲속에서 등산객이나 성묘객이 버린 담뱃불로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답니다. 이처럼 불이 붙을 만한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요. 불씨가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주변에 무심코 버리는 것으로도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주변에 그런 행동을 하는 어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말이 나온 김에 산불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산불은 농사를 위하여 논, 밭두렁을 태우다 산림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답니다. 방금 말했던 담뱃불과 일부러 산에 불을 지르는 방화, 낙뢰 등으로도 산불이 크게 이어지죠. 산에서는 왜 불이 많이 나는 거예요? 산에는 낙엽, 풀, 나무 같은 식물성 고체 연료가 많아 불이 일어나기 좋기 때문이에요. 산불은 습도가 높을수록 불이 잘 붙지 않고 낮을수록 활활 잘 타올라요. 습도가 60% 이상이면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40% 이하이면 상당한 기세로 급속히 연소할 위험성이 있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봄철에는 습도가 50% 미만인 날이 많아 산불 발생 건수의 60% 정도가 봄에 발생한답니다. 산불은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나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산불이 어떻게 번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군요. 먼저 산불은 낙엽, 나무와 같은 연료 외에도 지형, 기상 조건에 따라서 산불의 강도, 진행 방향,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연료는 연료의 형태, 크기, 배열, 밀도, 건조 상태에 따라 산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형은 경사도, 골짜기의 형세 등이 산불의 진행 방향과 불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쳐요. 기상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해요. 각 기상 조건은 연료와 지형에 대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연소 방향,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설탕물의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럽을 떠서 딸기 위에 부어주세요. 좋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겠지? 영상에서는 분명 이렇게 했는데. 조심 좀 하지 그랬니?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죄송해요. 근데 언제까지 담그고 있어야 해요? 화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엔 그렇게 큰 화상은 아니라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면 될 것 같아. 엄마, 그러면 찬물을 세게 틀어서 차갑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찬물을 강하게 틀면 오히려 화상으로 약해진 피부에 큰 손상이 갈 수 있어 낫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얼음으로 비비는 건요? 얼음을 피부에 가져다 대면 피부의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낫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 근데 저번에 학교에서는 화상 상처는 감싸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만약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바로 흐르는 경우에는 붕대가 상처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감싸면 좋지 않지만 이렇게 약한 화상의 경우에는 감싸는 게 좋단다. 아따가, 붕대가 너무 따가워요. 붕대 대신에 솜으로 덮으면 안 되나요? 약솜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게 되면 상처에 달라붙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너무 아픈거려. 조금만 참으렴. 금방 병원에 가자꾸나. 그래도 어머니께서 응급조치를 잘해주셔서 잘 아물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디에 화상을 입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 부끄럽지만 제가 옷을 입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옷을 입었거나 양말을 신고 있다가 불에 데웠을 때는 찬물을 식힌 후 천천히 벗기는 게 좋습니다. 화상의 정도가 크다면 옷을 잘라서 환부를 보호하거나 아예 벗기지 않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때에도 역시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과정 역시 찬물로 식혀야 한다는 부분이겠네요. 그렇군요. 다음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도 흉터는 안 진다니 다행이구나. 죄송해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란다. 그래도 오늘 화상을 입어보니 어땠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1도 화상이라 다행이야. 1도 화상이요? 화상은 아픈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나누거든. 그렇구나. 먼저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되는 1도 화상이 있단다. 피부는 붉게 변하고 따끔따끔하게 아픈 게 특징이야. 보통 5일에서 10일 후 표피가 비늘 모양으로 벗겨지면서 흠집 없이 낫지. 저랑 똑같은 화상이군요. 그래. 하지만 2도 화상부터는 크게 달라진단다. 2도 화상은 진피까지 상하여 물집이 생기고 매우 아픈 화상이란다.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2주에서 1개월 정도 지나야 낫기도 하지. 마지막으로 3도 화상이란다. 3도 화상은 진피가 모두 손상되거나 진피 아래의 피하 지방까지 손상된 것을 말해. 3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건조되어 마른 가죽처럼 되면서 갈색이나 흰색으로 변하고 세균에 감염되기 쉽지. 치료 후에 흉터가 남게 되고 관절 부위의 경우 피부가 수축되어 움직이기 어려워지기도 해. 아하, 3도 화상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불 조심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수업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을 교실 뒤로 보내볼까요? 네. 선생님, 그런데 왜 마네킹이 팔다리가 없나요? 이건 심폐소생술을 연습하기 위한 전용 마네킹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우는 건가요? 맞아요.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5분 이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였는지는... 맞아요. 심정지는 초기 5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4에서 5분 이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처음 발견한 사람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응급 상황 시 처음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경우 응급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해요.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살펴요. 두 번째로는 119의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반응이나 의식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을 지목하여 신고 요청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해요. 거기 주황색 후드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학생,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지목당하니 확실히 모른 채 할 수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기에 한 사람을 확실하게 지목해주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해요.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때 압박 깊이는 약 5cm 정도로 온몸의 힘을 압박 지점으로 집중시켜야 하며 횟수는 분당 100에서 120회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 개방 및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해야 합니다.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다면 다음 설명드리는 것을 빠르게 시행해야 해요. 먼저 자동 충격기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두 개의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그 뒤엔 심장 충격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닿지 않게 떨어집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면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되며 심장 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나 충전 중엔 가슴 압박을 실시해요. 심장 충격기는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게 돼요.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실시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요. 간단하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심정지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답니다. 심정지는 흔히 주변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가족 또는 주변 사람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심정지.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오늘 배운 걸 잘 기억해서 용기 있게 먼저 행동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죠?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급식 시간이다. 야, 같이 가! 이러다가 오늘 나오는 소세지 볶음이 다 사라지겠어. 누나, 순서를 지켜야지. 선생님, 그렇지만 지금이 아니면 맛있는 반찬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규칙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압사 사고와 관련되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질서 지키는 거 꼭 잊지 말아야 해요. 네. 여러분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나요? 많은 인파가 모인 곳에서는 압사 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과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압사 사고는 많은 인파가 몰린 좁은 공간이라면 어디든지 위험합니다. 축제나 지하철, 대중교통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선생님, 그렇다면 가족들과 같이 축제에 가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부터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한다면 미리 사전에 압사 사고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며 밀집된 인파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배치도를 알아두고 충분한 대피 공간, 출입로,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헤어질 수 있으므로 종합 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주변에 원치 않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요?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서 넓은 공간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해요. 이동할 땐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줄을 서서 이동 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며 마음이 급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을 밀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침착하게 대피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대피를 마쳤다면 만약 두고 온 물건이 있더라도 사람들 속으로 절대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압사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앞서가려고 뛰지 않기,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는 등 질서 있게 행동하며 답답하더라도 먼저 가겠다고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 않고 앞사람을 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요. 대규모 인파 밀집 장소 행동 지침 중 군중 쏠림, 군중 압착 상황에서의 안전한 자세로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공간을 확보하고 다리를 고정합니다. 이것으로 갈비뼈 보호와 호흡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군중이 움직이는 힘과 방향에 저항하지 말고 가방이 있다면 앞으로 매야 해요.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상황인 넘어졌을 때의 행동 요령이에요. 인파 사이에서 넘어졌을 경우 몸을 웅크려서 머리와 가슴 등 중요 신체 부위를 보호하며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일어나 안전한 자세를 유지시켜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시끄러운 행사장 같은 곳에서 넘어졌을 경우 소리를 지르는 것보단 호루라기를 사용하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들어보니 아까 서준이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잘 알겠죠? 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겠어요. 사람들 사이에 깔려 사고가 날 수 있다니. 으이그, 아까 급하게 뛰어갈 때부터 불안했다. 내가 뭘? 서준이도 그렇고 이제 위험성에 대해 알았으니 여러분은 충분히 조심하며 주의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